내 어미도 무식했군. 이런 쓰레기로 요리를 해. 세계 최고 요리 학교에서 마늘 냄새나는 세균 덩어리라며 어머니의 유품을 모욕당하고 쓰레기장으로 추방된 한인 학생.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그가 모두가 포기한 망가진 재료 앞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지혜를 꺼내드는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장롱 속 이야기 채널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이 역겹고 더러운 돌덩이들은 대체 뭐야? 세계 최고라 불리는 요리 학교, 그 거대한 강철 주방의 첫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조리대가 차가운 빛을 뿜어내는 그곳은 주방이라기보다 신성한 수술실이나 정밀한 실험실에 가까웠습니다. 뜨거운 불냄새나 구수한 음식 냄새 대신 서늘한 금속 냄새와 알코올 램프가 타는 듯한 소독약 냄새만이 공기를 지배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정제되고 모든 움직임이 계산된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 그곳의 절대자 마커스 학장의 얼음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애송이들. 너희가 집에서 하던 소꿉 장난은 오늘부로 끝이야. 너희가 할머니에게 배운 그 감상적인 손맛 따위는 쓰레기통에 쳐넣어. 요리는 감성이 아니다. 요리는 과학이다. 그의 이름은 마커스. 이 학교의 방식이자 법 그 자체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새하얀 제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학생들의 머리 위를 훑었습니다. 그는 방금 공개한 최첨단 초고속 분자 믹서기를 신성한 물건이라도 되는 듯 자랑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요리는 정확하고 빠르고 완벽해야 한다. 오차를 허용하는 어설픈 정성 따위는 실패한 늙은이들의 변명일 뿐이야. 알겠나? 기계는 버튼 하나에 신선한 토마토를 순식간에 안개 같은 거품으로 또 투명한 결정체로 분리해냈습니다. 학생들은 경외에 찬 눈으로 그 완벽한 과학의 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위대한 요리의 사원에 입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학장의 날카로운 눈이 실습실 가장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멈췄습니다. 다른 모든 학생이 빛나는 최신형 조리기계 앞에 칼처럼 부동자세로 서 있는데 단 한 학생만이 구석에서 무언가 다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희준. 그는 학장의 열변을 미처 듣지 못한 듯 자신의 조리대 아래에 무언가를 놓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학장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에서 저 혼자만 다른 소리를, 아주 미세하고 거슬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쿵, 쿵. 둔탁하지만 규칙적인, 마치 원시시대의 심장 박동 같은 소리였습니다. 학장은 사냥감을 발견한 매처럼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거대한 주방 바닥에 또각 울릴 때마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 그리고 이준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준은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돌절구에 향신료를 넣고 묵묵히 절굽공이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장이 다가오는 것도 잊은 채 그 묵직한 감촉, 돌과 돌이 맞부딪히며 피어오르는 그 깊은 향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기계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 정성의 향이었습니다. 기계는 재료를 찢지만 절구는 재료의 숨을 열어준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기던 그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덮었습니다. 이준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학장이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학장은 반말로 경멸을 가득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군. 지금 내 신성한 주방에서 그 냄새나는 돌멩이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 학장님. 이건 향신료를 빻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향신료? 어머니? 학장은 이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이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바닥에 놓여있던 돌절구를 발로 툭 찼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허리를 숙이는 것조차 더럽다는 듯 발끝으로 절구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이 역겨운 돌덩이는 대체 뭐냐고 물었다. 제 요리 도구입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요리 도구. 학장은 결국 참지 못하고 이준의 손에서 절굿공이를 빼앗고 절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치 오물 덩어리를 짚는 듯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고는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개한 물건을 좀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동굴에서 주워온 돌멩이 장난감입니까? 아니면 자네 나라의 그 마늘 냄새나는 원시적인 물건인가?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이런 미개한 주술 도구를 내 과학적인 주방에 들이다니. 학생들 사이에서 참았던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냄새가 난다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일어섰습니다. 학장님 돌려주십시오. 그건 바로 그때 학장의 눈이 더 큰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이준이 쭈그려 앉아있던 조리대 아래 절구 옆에 놓인 또 다른 돌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절구보다 훨씬 더 크고 묵직한 위아래 한 쌍으로 이루어진 작은 맷돌이었습니다. 학장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는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 세상에,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지? 이건 또 뭐야? 그는 절구를 바닥에 집어던지다시피 내려놓고 맷돌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설마 짐승들 사료 만들 때 쓰는 그 물건 아닌가? 내 놈, 혹시 주방에 소라도 키우나? 그는 맷돌의 윗짝을 들어보려다 그 묵직함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멍청하고 무거운 돌덩이를 대체 왜 이 신성한 주방에 끌고 들어온 거지? 내 놈은 요리사가 아니라 석공이 될 생각인가? 이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맷돌입니다. 곡식을 갈 때. 닥쳐라. 학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실습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내 놈이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 놈이 온 그 후진 나라에선 이런 걸 요리 도구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문명 세계에서는 이걸 박물관 유물이라고 부른다. 아니, 유물도 아니지. 그냥 돌멩이야. 학장은 다시 이준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속삭였습니다. 내 놈 눈으로 똑똑히 봐. 이 돌 틈새에 낀 게 뭐지? 이게 음식물 찌꺼기가 아니고 뭐야? 돌은 틈이 많아.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스펀지 같은 물건이라고. 이런 비위생적인 돌멩이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나 나겠지. 아닙니다. 그건 찌꺼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배어든 향신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학장은 학생들 사이에서 이준과 같은 고향 출신인 다니엘을 찾아냈습니다. 다니엘은 학장의 수제자였고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며 철저히 학장의 방식에 동화된 자였습니다. 다니엘. 네, 학장님. 자네는 저게 뭔지 알겠지? 자네 고향에서 온 물건 같은데. 말해봐라, 이게 뭔가? 다니엘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이준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본 후 학장에게 깍듯이 대답했습니다. 학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물건일 뿐입니다. 저희 고향에서도 이런 비위생적인 돌멩이는 오래전에 다 버렸습니다. 저런 걸 쓰는 건 아직도 미신을 믿는 무식한 자들 뿐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죠. 완벽한 배신이자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학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었나, 한이준? 내 동료조차 저게 쓰레기라고 증언하는군. 학장은 다시 이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어미가 이걸 물려줬다고 했나? 이런 쓰레기들을? 그는 이준의 귓가에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할 정도로 낮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어미의 정성이라는 게 고작 이 세균 덩어리들이었나? 그렇다면 내 어미도 무식하기는 마찬가지였겠군.
이런 걸로 음식을 만들었으니 내 놈의 혀가 그 모양이지. 이건 유산이 아니라 무지의 유산이다. 이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든 삶에 대한 부정이었고 인격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준이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모욕? 학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내 놈이 지금 누구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지? 감히? 이 돌멩이처럼 내 놈의 머리도 돌로 채워졌나? 좋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머니의 심장과 어머니의 영혼인지 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정해주지. 학장은 주방 구석에 놓인 거대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준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져와. 네. 내 놈이 가져온 그 더러운 돌멩이들 지금 당장 이 쓰레기통에 내 손으로 버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오물 덩어리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곳이잖나. 이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못하겠나? 그럼 내가 해주지. 학장은 다시 이준에게 걸어와 바닥에 있던 돌절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놈이 말하는 정성의 종착역이다. 내 놈의 그 낡은 전통과 내 어미의 무식한 가르침이 가야 할 곳이지. 학장은 그 말을 끝으로 이준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그 돌절구를 모든 학생이 지켜보는 그곳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거침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철퍽. 절구가 젖은 채소 찌꺼기와 역겨운 국물 속으로 처박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주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군. 학장은 다시 돌아가 묵직한 맷돌을 두 손으로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내 놈들의 전통이라는 건 이렇게 무겁고 쓸모없고 더럽기만 하지. 그는 맷돌을 쓰레기통 위로 가져가 그대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쿵. 절구가 처박힐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맷돌은 쓰레기통의 바닥에 처박히며 더러운 오물들을 사방으로 튀게 했습니다. 이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이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는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학장은 손에 묻은 더러운 물기를 하얀 수건에 닦으며 선언했습니다. 너. 그는 이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너는 요리사를 할 자격이 없다. 과학을 모독했고 내 주방을 더럽혔으며 감히 나에게 대들었으니까. 그는 다니엘에게 명령했습니다. 다니엘. 창고에 가서 저자에게 줄 청소부 복장을 가져와. 지금 당장. 저 더러운 요리사 가운을 벗기고 가장 낡고 더러운 걸로. 학장은 이준에게 다시 다가와 그의 가슴에 달린 순백의 요리사 가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놈은 오늘부터 이 주방의 모든 쓰레기를 담당한다. 바닥 청소, 쓰레기통 비우기.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오물 덩어리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곳이잖나. 그는 이준의 어깨를 치욕스럽게 툭툭 쳤습니다. 가서 내가 버린 그 돌멩이들이나 실컷 주무르시게. 아니지. 이 바닥부터 닦아야겠군. 내가 묻혀온 그 마늘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으니 말이야. 알아들었나 돌멩이군? 다니엘이 창고에서 가져온 땀 냄새가 퀴퀴하게 밴 낡은 회색 청소부 복장을 이준에게 던졌습니다. 갈아입어. 여기서. 당장. 이준은 모든 학생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자신의 꿈이었던 순백의 요리사 가운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 옷과 함께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낡은 청소부 복장으로 갈아입자 다니엘이 그의 곁을 지나가며 경멸 어린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인 게 창피하다 정말. 그깟 돌멩이 때문에 우리까지 미개해 보이잖아.
그냥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일을 만들어? 멍청하게. 이주는 그 차가운 조롱 속에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수업, 첫날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모든 학생이 떠나갔습니다. 거대한 강철 주방에는 차가운 기계의 허멈거리는 소리만이 낮게 울렸습니다. 한희주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닦은 얼룩 하나 없는 바닥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 한 곳, 주방 구석에 놓인 거대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과 어머니의 영혼이 저 차가운 오물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주는 주먹을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는 것 같았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팔을, 방금 갈아입은 그 더러운 청소부 복장의 팔을 역겨운 오물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이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것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돌절구였습니다. 이주는 그것을 꺼내어 품에 안았습니다. 오물로 뒤덮인 그것을 마치 상처 입은 어머니를 안듯 소중하게 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 그는 다시 한번 더 깊이 팔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깨까지 오물 속에 잠기고 나서야 그의 손끝이 차갑고 묵직한 맷돌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는 숨을 참고 온몸에 힘을 다해 어머니의 맷돌을 오물 속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온몸은 쓰레기 국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맷돌과 절구를 품에 안고 아무도 없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자신의 심장 안에 증오와 다짐을 동시에 빻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개의 돌을 들고 가장 후미진 곳, 청소 도구함과 낡은 배수관이 얽혀있는 직원용 세척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김이 솟아올라 그의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절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학장이 말한 그 오물 덩어리, 세균 덩어리라는 말이 그의 귀를 찔렀습니다. 그는 그 모욕을 씻어내기 위해 자신의 살이 벗겨져 나갈 것처럼 세게 돌을 문질렀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절구와 맷돌은 본래의 검고 짙은 빛을 되찾았지만 이준의 손은 뜨거운 물과 세제에 불어터져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이준은 완벽한 유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요리과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멩이 군 혹은 쓰레기 청소부였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그도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과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동트기 전 차가운 실습실의 바닥을 닦았습니다. 학생들이 요리 실습을 시작하면 그는 구석에서 그들이 버리는 쓰레기통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완벽한 모양의 감자를 얻기 위해 멀쩡한 감자의 90%를 잘라내고 버리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완벽한 색의 육수를 위해 수십 마리의 닭에서 가장 좋은 뼈만 추려내고 나머지 고기와 껍질을 버리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학장의 수제자 다니엘이 완벽한 거품을 만들기 위해 최첨단 기계로 소스를 만들다가 조금이라도 농도가 맞지 않으면 싱크대에 미련 없이 부어버리는 것을. 이건 과학이야. 다니엘은 다른 학생들에게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오차는 실패일 뿐이지. 저기 저 쓰레기처럼. 그 말은 이준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준은 묵묵히 그 비싼 소스가 흘러들어가는 배수구를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버릴 재료는 하나도 없다. 쌀뜨물조차 귀한 육수다. 정성이 부족하니 버리는 게지.
그는 학장의 주방에서 요리를 배운 것이 아니라 버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려지는 것들 속에서 어머니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를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기숙사 혹은 그에게 배정된 창고 옆 작은 간이 침대에서 이주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그의 굳건했던 신념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장의 말은 잔인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요리는 화려했고 모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학장이 소리쳤던 세균 덩어리, 무지의 유산이라는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학장의 말이 맞는 걸까? 그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식은 정성이라는 그 가르침은 그저 효율을 모르는 낡은 시대의 미신일 뿐일까? 나 혼자만의 고집은 아닐까? 그는 빛나는 강철 주방의 최첨단 기계들을 떠올렸습니다.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을 거품으로 만들고 정확한 온도로 완벽한 요리를 창조해내는 그 과학의 힘을. 그리고 그는 청소 도구함에 숨겨둔 낡고 검은 돌덩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 방식이 틀린 걸까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따뜻한 아궁이 앞에서 땀을 흘리며 절구질을 하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준아, 음식은 정성이란다. 기계가 100번 도는 것보다 내가 한 번 정성으로 빻는 것이 더 깊은 맛을 내는 법이야. 기계는 재료를 찢지만 절구는 재료의 숨을 열어준단다. 이 맷돌은 콩의 영혼을 깨우는 거야. 쇠붙이가 아니라 돌과 돌 사이에서 깨어난 것만이 진짜 고소한 맛을 낸단다. 이주는 눈을 떴습니다.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를 뿐입니다. 찢어지는 맛과 숨이 열리는 맛의 차이를.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모욕한 저 오만한 자들에게 어머니의 평생이 그리고 그가 믿는 진정한 요리의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이준의 비밀스러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낮에 청소를 하며 학생들이 버리는 재료 중 쓸만한 것들을 몰래 모았습니다. 청소부라는 신분은 이럴 때 아주 유용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향이 아직 살아있는 채소 껍질, 살점이 조금 붙어있는 생선뼈, 딱딱하게 말라붙은 빵 조각, 질겨서 거려진 고기 힘줄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떠난 깊은 밤, 그는 청소 도구함에 숨겨둔 맷돌과 절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주방은 위험했습니다. 그는 더 깊고 은밀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학교 건물에서 가장 후미진 곳, 아무도 찾지 않는 지하실의 보일러실 옆 버려진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낡은 기계 부품들만 뒹구는 그곳이야말로 그의 완벽한 비밀 주방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낡은 전등 하나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맷돌과 절구를 옮겼습니다. 텅 빈 지하실에는 이준의 절구 소리만이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억울함의 소리였고 그리움의 소리였으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몰래 모아온 버려진 채소 껍질을 끓여 육수를 내고 딱딱한 빵을 절구에 빻아 고운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맷돌에 말린 콩과 버려진 곡식을 갈아냈습니다. 질긴 힘줄을 다지고 빻아서 부드러운 반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재료로 가장 깊은 맛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다니엘은 학장에게 제출할 중요한 조리법을 완성하기 위해 주방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최첨단 믹서기와 온도 조절기로 완벽한 거품 소스를 만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밀한 기계 소음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뭐지? 이 시간에? 그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 주방을 나섰습니다. 소리는 복도를 지나 평소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지하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낡은 지하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낯선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장의 주방에서 나는 날카로운 향신료 냄새나 기계로 만든 화학적인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수하고 깊고 따뜻한 마치 아주 오래전 할머니의 부엌에서 맡아본 듯한 그런 냄새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도 모르게 그 냄새에 이끌렸습니다. 그는 낡은 창고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한희준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그 돌멩이에 무언가를 빻고 있는 것을, 심지어 그 옆에는 자신이 오늘 버렸던 쓰레기 채소 껍질과 생선 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맷돌 위에는 정체 모를 곡식이 갈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얼굴이 경멸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너 이 자식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주는 화들짝 놀라 절구를 숨겼습니다. 감히 청소부 주제에 그것도 버려진 쓰레기를 가지고 학장님의 신성한 학교 건물을 더럽혀? 여긴 주방이 아니야. 지하실이야. 그리고 난 그냥 뭐? 그 더러운 돌멩이로 또 주술이라도 외우고 있었어. 내가 경고했지. 그거 버리라고. 다니엘은 이준이 숨기려던 작은 냄비를 발로 찼습니다. 냄비가 넘어지며 이준이 버려진 재료로 정성껏 끓인 뽀얀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 이준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내가 뭔데 이걸? 이준이 다니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이것 봐. 아직도 내가 요리사인 줄 아나 보네. 넌 그냥 쓰레기 청소부야, 한희준. 쓰레기나 만지는 더러운 놈이라고. 다니엘은 이준이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등을 돌려 지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완벽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눈엣 가시 같은 이준을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쫓아낼 기회를. 학장님, 큰일 났습니다. 다니엘은 학장실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그 쓰레기 청소부 녀석이 그 한희준이 지금 지하실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을 모아다가 그 더러운 돌멩이들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의 위생이 위험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서류를 보던 마커스 학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뭐? 감히 내가 버린 쓰레기가 내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그 오물 덩어리들을 꺼내. 학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가장 무거운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앞장서라, 다니엘. 그 버러지 같은 놈이 어디서 감히 내 구역을 더럽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 학장과 다니엘이 분노에 차 지하실로 향하는 동안 이주는 그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바닥에 쏟아진 뽀얀 국물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것들 속에서 찾아낸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한희준이 바닥에 쏟아진 자신의 노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분노에 찬 구둣발 소리가 계단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여기인가, 다니엘? 네, 학장님. 이 안입니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다니엘이 과장되게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창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커스 학장은 지팡이를 든 채 낡은 전등 불빛 아래 쭈그리고 앉아있는 이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 쏟아진 정체 모를 국물과 그 옆에 놓인 맷돌과 절구를 보았습니다. 학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 놈. 그는 이준에게 다가와 묻지도 않고 지팡이로 이준의 어깨를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악! 이준이 어깨를 감싸며 쓰러졌습니다.
내 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내가 기회를 줬더니 이젠 주방 쓰레기를 훔쳐? 이 더러운 돌멩이들로 내 건물 지하실까지 오염시켜? 훔친 게 아닙니다. 버려진 것들입니다. 이주는 아픈 어깨를 부여잡고 항변했습니다. 버려진 건? 버려진 것들은 쓰레기통에 있어야지 왜 내 놈의 솥에 들어가 있나? 내 놈은 도둑질에 학교의 위생 규정까지 어겼어. 당장 이것들을 내다 버리지 못해? 학장은 지팡이 끝으로 맷돌을 가리켰습니다. 이 쓸모없는 돌덩이 그리고 이것도. 그는 절구를 발로 차려 했습니다. 이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절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만은. 이것 봐라. 아직도 이 돌멩이를 감싸. 내 놈은 요리사가 될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 있을 자격 자체가 없는 놈이었군. 학장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다니엘, 당장 경비실에 연락해. 이놈을 끌어내라고 해. 퇴학이다. 당장. 네, 학장님. 다니엘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학. 그 한마디가 그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학장님, 제발 그것만은. 시끄럽다, 이 버러지 같은 놈. 내 놈의 그 마늘 냄새나는 돌멩이들과 함께 썩은 쓰레기장으로 꺼져버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하실 입구의 어둠 속에서 낡았지만 기품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커스, 자네 학생 하나를 또 망가뜨리고 있는 건가? 모두가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발의 한 노부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값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고고한 기품이 흐르는 겉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학장의 얼굴이 당황과 불쾌함으로 굳어졌습니다. 엘레나 교수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여긴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학장의 목소리에는 방금 전 이준을 대하던 오만함 대신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레나. 이 학교의 공동 창립자이자 학장의 스승이었으며 지금은 그의 과학 요리 방침에 반대하다가 명예직으로 밀려난 명예이사였습니다. 엘레나는 학장의 말을 무시하고 천천히 이준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준의 얼굴이 아닌 그가 필사적으로 품에 안은 돌절구와 그 옆에 넘어져 있는 맷돌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수십 년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저 맷돌의 손잡이, 저 절구의 저 다른 모양, 내가 기억하는 그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그녀는 수십 년 전 오만했던 젊은 평론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기교를 찾아 전 세계를 헤매다 길을 잃었던 어느 동쪽의 작은 나라, 이름 모를 시골 마을. 그곳의 허름한 식당에서 만났던 그녀의 인생을 바꾼 한 그릇의 요리. 그리고 그 요리를 만들던 한 여인. 바로 이준의 어머니였습니다. 엘레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시선을 돌려 이준의 발치에 쏟아진 뽀얀 국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은 학장과 그 뒤에 숨어 비웃는 다니엘을 한번 훑어본 뒤 이준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 돌멩이 군이로군. 이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학장이나 다니엘과는 달리 경멸이 아닌 호기심과 어쩌면 경외심 같은 것으로 차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손가락으로 살짝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맛을 보았습니다. 엘레나 교수님, 더럽습니다. 다니엘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학장도 미친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엘레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눈을 감은 채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이 맛이야. 수십 년 전 자신의 혀를 전율시키고 오만함을 깨부수었던, 기계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 영혼의 맛. 그 여인의 맛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마커스. 그녀가 학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이 맛을 낼 수 있나? 네. 이건 버려진 생선 뼈와 채소 껍질로 낸 맛이야. 자네의 그 비싼 기계로는 절대 이 깊은 맛을 흉내낼 수 없지. 이건 기다림과 정성이 낸 맛이니까. 학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성이라는 단어는 그에게는 모욕과도 같았습니다. 교수님, 지금 저런 쓰레기를 두둔하시는 겁니까? 저놈은 학교의 규율을 어겼습니다. 당장 퇴학. 퇴학이라. 엘레나가 이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커스, 자네가 이 학교의 이념을 잊었나 보군. 이 학교의 창립 이념은 전통과 혁신이었어. 뿌리와 진보였다고. 그런데 자네는 뿌리를 모조리 잘라내고 저 차가운 쇠붙이 기계들만 들여놓았지. 그녀는 이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자네가 버린 그 뿌리를 이 차가운 지하실에서 혼자 지키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퇴학이라고. 엘레나는 학장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좋네. 자네의 실권으로 이 학생을 퇴학시키게. 대신 나는 나의 권위로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네. 안건은 마커스 학장이 학교의 창립 철학을 부정하고 자신의 개인적 트라우마 때문에 학생을 핍박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건일세. 자네가 과연 이사들 앞에서 내 명분을 이길 수 있을까? 학장은 이를 갈았습니다. 엘레나는 비록 은퇴했지만 학교 이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창립자였습니다. 그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자신의 입지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학장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실권이 명분에 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퇴학은 보류하지. 하지만 그는 이준에게 더 잔인한 공개 처형을 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이사회까지 갈 것도 없지요. 퇴학은 보류하지. 대신 이놈은 쓰레기 집화장 관리인으로 보낸다. 그리고 저 비위생적인 증거물은 내가 압수한다. 다가오는 중간 평가에서 저놈이 그 쓰레기로 뭘 할 수 있는지, 교수님의 위대한 유산이 내 과학 앞에서 어떻게 짓밟히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학장은 지팡이를 탁 소리나게 바닥에 내리치고는 다니엘을 데리고 지하실을 떠났습니다. 다니엘은 떠나기 전 이준을 향해 두고 보자는 듯한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하실에는 이준과 엘레나 교수 단둘만 남았습니다. 이준은 맷돌과 절구를 빼앗긴 채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준은 무너지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엘레나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도구들을. 아니. 엘레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고맙네. 아직 이 학교에 음식을 하려는 학생이 남아있어서. 그녀는 굳게 닫힌 창고 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커스는 그는 과거에 상처가 많은 아이야. 엘레나는 학장의 과거를 짧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성과 전통을 내세우던 아버지의 작은 식당이 비위생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혹평 속에 처참하게 망하는 것을 목격한 학장의 트라우마를. 그에게 전통은 실패와 동의어라는 것을. 그는 정성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과학에 집착하는 걸세. 하지만 그는 틀렸어. 엘레나는 이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도움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준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는 자네의 도구를 빼앗았지만 철학까지 빼앗지는 못했네. 증명하게. 그녀는 낡았지만 기품 있는 걸음으로 천천히 지하실을 떠났습니다. 이준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주방 청소부에서 쓰레기장 관리인으로 떨어졌다는 절망감과 동시에 자신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났다는 희미한 희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이준이 새로 배정받은 곳은 더 이상 지하실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건물의 모든 오물이 모이는 축축하고 냄새나는 쓰레기 집화장이었습니다. 엘레나 교수는 그를 퇴학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구해줬지만 학장의 학사 운영 권한이라는 실권 앞에서는 더 이상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이준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학장은 그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공식적으로 학생 명부에서 지워지고 지하실 시설 관리인이라는 낯선 직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거대하고 끈적거리는 음식물 쓰레기통들을 고압 호스로 소독하고 쥐들이 들끓는 쓰레기 압축기를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잠자리는 쓰레기 압축기 소음이 쿵쿵 주기적으로 건물을 울리는 구석의 낡은 간이침대였습니다. 압축기가 작동할 때마다 바닥이 흔들리고 먼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커스 학장은 그에게서 요리를 빼앗은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짓밟았습니다. 주방 청소부 시절에는 최소한 학생들의 요리를 볼 수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보는 것은 요리의 시체뿐이었습니다. 썩어가는 채소, 산패한 기름, 버려진 고기 뼈들이 그의 유일한 동료였습니다. 그의 손은 거친 소독약에 쩍쩍 갈라졌고 온몸에서는 그 자신도 참기 힘든 악취가 배어났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그를 돌멩이 군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코를 막고 그를 피해갔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없는 사람, 걸어다니는 오물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안개처럼 스며들어 그의 목을 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틀린 걸까요? 이곳에서 전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 지옥에서 그 무엇도 증명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절망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 어머니의 심장과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밤이 되자 자신이 쫓겨난 지하실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창고 문은 거대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그 위에는 마커스 학장의 필체로 비웃듯이 휘갈겨 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개한 유물 보관소. 접근 금지. 그의 맷돌과 절구가 저 차가운 철문 뒤에 유물이라는 이름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주는 자물쇠를 흔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묵직한 철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쓰레기 집화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낡은 간이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장이 예고한 중간 평가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가가 아니라 공개적인 처형이었습니다. 맷돌도 절구도 없는 그에게 무엇을 증명하라는 말인가. 그는 쓰레기통에서 막 수거해온 생선 뼈와 채소 껍질을 바라보았습니다. 역한 비린내와 썩기 직전의 풋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위생적인 세균 덩어리. 무지의 유산. 학장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인가?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으려던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팔다 남은 생선을 싸게 가져온 날 생선에서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어린 이주는 코를 막고 부엌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준아. 어머니가 그를 불렀습니다. 재료의 잡내가 나는 건 그 재료의 죄가 아니다.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죄지. 그래도 냄새가 나는걸요. 그럴 땐 불로 다스려야 한다. 어머니는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밀어 넣었습니다. 불길이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가장 뜨거운 불길로 재료의 겉을 감싸 안으면 모든 잡내는 연기가 되어 날아가고 가장 순수한 맛만 그 안에 응축된단다. 이게 바로 정성이 잡내를 감칠맛으로 바꾸는 지혜야. 어머니는 비린내 나는 생선을 짓불에 순식간에 그을려냈습니다. 그러자 역했던 비린내는 사라지고 구수한 불냄새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이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쓰레기 집화장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을 감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수련장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버린 낡고 녹슨 드럼통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굴려와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실습 중 깨트려 버린 두껍고 단단한 대리석 판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것이 불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주는 버려진 목재와 종이 쓰레기로 불을 피웠습니다. 드럼통 화덕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쓰레기통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생선 뼈와 새우 껍질, 채소 뿌리들을 골라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씻을 물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불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달궈진 대리석 판 위에 쓰레기 재료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치익! 엄청난 연기와 함께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악취가 지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린내, 풋내, 썩은 내가 뒤섞여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콜록, 콜록. 이주는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면서도 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잡내는 날아가고 진액만 남는다. 잡내는 날아가고 진액만 남는다. 그는 주문을 외우듯 되뇌며 재료들을 뒤집고 또 뒤집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독했던 비린내가 어느 순간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믿을 수 없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선뼈가 불에 그을리며 나는 고소하고 진한 감칠맛의 향기였습니다. 채소 껍질은 풋내가 사라지고 단내가 농축되었습니다. 불의 정화가 끝난 것입니다. 그는 정화된 재료들을 깨끗하게 닦은 낡은 깡통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매일 청소하던 보일러실에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증기 파이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불이 아닌 시간과 증기로 그것을 우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가 학장의 과학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할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다시 쓰레기 더미를 뒤졌습니다. 주방 쓰레기가 아닌 교수실이나 행정실에서 버려진 종이 쓰레기 더미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에 젖어 퉁퉁 불고 표지에 곰팡이가 피어 얼룩덜룩한 두꺼운 빈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누군가 비싸게 샀다가 물을 쏟고는 그대로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주는 그것을 보물처럼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다시 드럼통 화덕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그 더러운 노트를 불길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는 젖은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불의 열기로 그것을 말리고 소독했습니다. 곰팡이가 죽고 눅눅함이 사라졌습니다. 낡고 구겨졌지만 쓸 수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는 불로 자신의 책을 정화해낸 것입니다. 그날 밤 이주는 쓰레기 집화장의 유일한 불빛인 드럼통 화덕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운 연필심으로 자신이 정화한 그 낡은 노트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 첫 번째, 불의 정화. 재료의 잡내가 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죄다. 불은 모든 잡내를 날리고 가장 순수한 진액만을 남긴다. 쓰레기 속에서도 진액을 찾을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장의 모욕 속에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신만의 요리 철학을 완성해가는 요리사였습니다. 마침내 학장이 예고한 공개 처형의 날, 중간 평가의 날이 밝았습니다. 주제는 육수였습니다. 모든 요리의 기본이자 요리사의 철학이 가장 순수하게 드러나는 과제였습니다. 학생들은 긴장감 속에서 빛나는 강철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중앙의 조리대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최첨단 감압 증류기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투명하지만 향과 맛이 모두 제거된 과학적인 물에 가까운 육수를 만들 참이었습니다.
그때 주방 뒷문이 열리고 악취와 함께 한희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더러운 지하실 관리인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학장의 명령을 받은 학교 직원들이 인상을 쓴 채 낡고 녹슨 드럼통 화덕과 그을음이 잔뜩 묻은 대리석 조각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경악과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드럼통? 냄새 좀 봐. 쓰레기장에서 요리를 하겠다고. 다니엘은 이준을 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돌멩이가 없으니 이젠 드럼통인가? 내 놈의 수준이 딱 그렇지. 학장은 모든 교수진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모두 주목하라. 오늘 평가에는 특별히 우리의 지하실 관리인이 참가하게 되었다. 그는 이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한이준, 내 놈이 그토록 사랑하는 전통과 쓰레기다. 증명해봐라. 아니면 저 쓰레기와 함께 꺼져라. 학장의 명령에 직원들은 거대한 쓰레기통을 이준의 조리대 옆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어제 실습하고 버린 비린내 나는 생선뼈와 풋내 나는 채소 껍질 덤이었습니다. 엘레나 교수는 교수진들 사이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학장이 아닌 이준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드럼통 화덕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다니엘이 소리쳤습니다. 학장님, 저 미치광이가 쓰레기를 굽고 있습니다. 저러면 비린내가 주방 전체에 진동할 겁니다. 당장 중단시켜야. 가만둬라. 학장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것이 저놈의 전통의 본 모습이다. 모두 똑똑히 봐라. 저것이 무지의 유산이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이준은 달궈진 대리석 판 위에 씻지도 않은 생선뼈와 채소 껍질을 쏟아부었습니다. 치익! 엄청난 연기와 함께 예상했던 대로 지독한 비린내와 풋내가 주방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코를 막았고 교수진들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역시 저 더러운 냄새. 학장이 승리를 확신한 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덕의 공기 구멍을 조절하며 불길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어머니, 잡내는 날아가고 진액만 남는다. 그는 불길 속에서 재료들을 뒤집고 또 뒤집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절정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독했던 비린내와 풋내가 마치 불길에 빨려 들어가듯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믿을 수 없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선뼈가 불에 그을리며 나는 고소하고 진한 감칠맛의 향기였습니다. 채소 껍질은 풋내가 사라지고 단내가 농축되었습니다. 불의 정화가 끝난 것입니다. 주방을 가득 채웠던 비린내는 이제 구수하고 깊은 육수의 향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코를 막았던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리고 침을 삼켰습니다. 학장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감압 증류기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준은 불로 완벽하게 정화된 그 재료들을 맑은 물이 담긴 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불순물과 잡내는 불로 이미 정화되었기에 솥에서는 그 어떤 거품이나 찌꺼기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맑은 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상할 수 없이 맑고 깊은 황금빛 감칠맛 육수로 변해갔습니다. 심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수들은 먼저 다니엘의 육수를 맛보았습니다. 완벽하게 투명하군. 하지만 아무 맛도 향도 없어. 이건 그저 깨끗한 물일 뿐이야. 과학의 실패로군. 그리고 그들은 이준이 내놓은 황금빛 육수를 맛보았습니다. 육수가 혀에 닿는 순간 심사위원 전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엘레나 교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맞았어. 한 중립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군. 나는 평생 육수는 끓이면서 불순물을 걷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이 학생은 끓이기도 전에 불로 모든 불순물을 정화시켰어. 이건 우리가 모르던 방식이야. 다른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쓰레기가 아니야. 쓰레기 속에 숨어있던 순수한 감칠맛 그 자체야. 이 깊이는 이 학교의 그 어떤 학생도 흉내낸 적이 없어.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이준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학장은 모든 학생과 교수진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과학이 이준의 쓰레기 불장난에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준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학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학생임을 증명했으니 약속대로 제 유산을 돌려주십시오. 학장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경비원에게 열쇠를 던졌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이 먼지 쌓인 맷돌과 절구를 들고 왔습니다. 학장은 그것들을 이준의 발밑에 집어던졌습니다. 좋다. 내 놈의 그 원시적인 돌멩이를 돌려주지. 이준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머니를 어루만지듯 맷돌과 절구를 소중하게 닦았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학장은 이대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준에게 승리와 함께 더 깊은 절망을 안겨주어야 했습니다. 내 놈은 그 쓰레기로 대단한 육수를 만들었더군. 훌륭해.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학장은 모든 학생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한이준의 학생 신분은 회복시킨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가 터져 나오려던 순간 학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내 놈은 쓰레기 집화장에서 그 능력을 증명했다. 그러니 이 학교의 깨끗한 식자재 저장고 접근을 금지한다. 주방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놈은 쓰레기로 육수를 만들었으니 결승전도 쓰레기로 치러야 공평하지 않겠나? 어디 내 놈의 그 미개한 돌멩이와 쓰레기만으로 내 최고급 재료와 과학을 이길 수 있는지 마지막까지 증명해 보시게. 이준은 맷돌과 절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그토록 원하던 어머니의 유산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재료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는 이제 쓰레기만으로 결승전을 치러야 하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준은 유령에서 다시 학생이 되었지만 깨끗한 재료를 만질 수 없는 반쪽짜리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집화장에서 잠을 자고 그곳에서 나오는 쓰레기만을 가지고 결승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는 되찾은 맷돌과 절구를 깨끗이 닦아 자신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간이침대 머리맡에 모셨습니다. 그는 중간 평가에서 승리하게 해준 불의 정화 원리를 자신이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낡은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 첫 번째, 불의 정화. 재료의 잡내가 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죄다. 불은 모든 잡내를 날리고 가장 순수한 진액만을 남긴다. 쓰레기 속에서도 진액을 찾을 수 있다. 그는 노트를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불의 정화는 재료의 냄새를 잡고 감칠맛을 응축시킬 수는 있었지만 썩어가는 재료를 보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쓰레기 집화장으로 들어오는 재료들은 그가 손쓸 틈도 없이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하게 썩어가는 채소 껍질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장의 족쇄는 불의 시험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이것은 싸울 무대조차 주지 않고 재료와 함께 서서히 썩어가라는 선고였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또 다른 어머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마당 가득 배추와 무가 쌓이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언제 다 먹어요? 이러다 다 썩겠어요. 어린 이준의 물음에 어머니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준아, 재료가 너무 많다고 버리는 게 아니야. 그건 시간에게 맡기는 거란다. 어머니는 커다란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건 그냥 항아리가 아니야. 시간을 담는 그릇이지. 저 안에선 상처 입은 배추가 김치라는 약이 되고 딱딱한 콩이 된장이라는 보물이 된단다. 상처 입은 재료를 낫게 하는 건 약이고 썩어가는 재료를 보물로 만드는 건 시간과 소금이야. 우리는 그걸 발효라고 부르지. 이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쓰레기 집화장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재료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시간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항아리였습니다. 그는 버려진 재료들 중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들을 미친 듯이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들었지만 썩지는 않은 배추 건집, 아직 단단한 무 끄트머리, 풋내가 나는 콩, 살점이 붙은 돼지뼈와 껍질. 그는 먼저 거대한 통을 구해 깨끗이 소독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방식대로 소금물을 만들고 시든 배추 겉잎을 절였습니다. 그는 절인 배추에 학장이 마늘 냄새 난다고 경멸했던 마늘과 생강을 빻아 넣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맷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콩을 갈았습니다. 그는 콩으로 메주를 쓸 수는 없었지만 그 원리를 이용해 자신만의 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생선 뼈와 내장으로는 젓갈을 담갔습니다. 쓰레기 집화장은 이제 악취 대신 쿰쿰하지만 깊은 발효의 냄새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낡은 노트에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지혜. 두 번째. 시간의 보듬기. 썩어가는 재료를 보물로 만드는 것은 발효다. 학장은 이것을 세균이라 불렀지만 어머니는 이것을 약이라 불렀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고 재료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 이주는 그렇게 학장의 족쇄를 자신만의 무기로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중간 평가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마커스 학장은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자신의 과학이, 그것도 모든 학생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와 불장난 따위에 패배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엘레나 교수와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교수님, 당신이 저 버러지 같은 놈을 감쌌기 때문입니다. 저놈이 학교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마커스. 엘레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스템을 망가뜨린 건 자네일세. 자네는 요리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 기계 기술자를 복제하고 있어. 저 아이는 자네의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네. 쓰레기에서 영혼을 찾아냈지. 영혼이라고요? 학장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그깟 정성 타령, 영혼 타령 때문에 내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잊으셨습니까? 학장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의 과거가, 그가 평생 묻어두려 했던 트라우마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통을 신봉하는 요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방은 철학이 아닌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더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정성이라는 말로 모든 비위생과 무능을 덮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마커스가 보는 앞에서 위생 검열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세균 배양실이군. 아버지의 식당은 문을 닫았고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어린 마커스는 그날 아버지의 눈물 속에서 맹세했습니다. 정성은 무능이다. 전통은 세균이다. 오직 완벽하게 통제된 과학만이 저 더러운 실패에서 나를 구원할 것이다. 학장은 엘레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주는 그에게 실패한 아버지의 망령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결코 저런 미개한 전통에 다시 패배하지 않을 겁니다. 결승전에서 내가 저놈의 무지의 유산을 저 세균 덩어리들과 함께 완벽하게 태워버릴 테니
똑똑히 지켜보시지요. 그는 결승전에서 이준을 완전히 끝장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최종 결승전. 거대한 스튜디오는 수백 명의 관중과 심사위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요리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의 프랑스인 심사위원장, 이탈리아, 일본에서 온 대가들까지. 마커스 학장은 위풍당당하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수제자 다니엘이 섰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구석 가장 초라한 조리대에는 쓰레기 관리인 복장을 벗고 처음으로 깨끗한 요리사 가운을 입은 한희준이 서 있었습니다. 학장은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과학은 최고의 재료를 만나 비로소 완벽한 요리를 탄생시킵니다. 거대한 천이 거치고 최고급 돼지고기, 완벽하게 선별된 콩, 윤기가 흐르는 쌀 등 눈부신 재료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학장과 다니엘의 팀은 환호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준의 조리대로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학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하군, 한희준. 넌 깨끗한 식자재 저장고 접근이 금지됐지. 내 재료는 내가 가져온 그걸 쓰도록 하게. 이준은 묵묵히 자신이 쓰레기 집화장에서 가져온 거대한 항아리 2개를 조리대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관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항아리? 쓰레기장에서 가져온 건가? 역겨워. 바로 그때 무대 감독이 다급하게 학장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학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 메인 냉장 시스템의 사고가. 학장이 재료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전날 밤 냉장 시스템 고장으로 모든 최고급 재료의 신선도가 미묘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최고급 돼지고기에서는 역한 잡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완벽했던 콩은 풋내가 났으며 쌀은 수분이 증발해 푸석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학장과 다니엘은 경악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학장님. 다니엘이 외쳤습니다. 과학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수비드 기계로 잡내를 가두고 분자 요리 기계로 콩의 풋내를 농축시키면. 그래, 과학으로 제압한다. 학장과 다니엘은 망가진 재료를 과학기계로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수였습니다. 수비드 기계는 잡내를 날려버리는 대신 고기 속에 완벽하게 가두어 버렸습니다. 분자 요리 기계는 콩의 풋내를 농축시켜 풀 비린내 같은 끔찍한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깨끗한 과학은 오염된 재료 앞에서 완벽하게 무력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바로 그 순간, 이준만이 유일하게 침착했습니다. 그는 망가진 최고급 재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쓰레기장에서 가져온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학장이 채운 족쇄가 오히려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는 망가진 돼지고기를 자신의 조리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조리대 밑에서 어머니의 유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학장이 무지의 유산이라 불렀던 맷돌. 학장이 세균 덩어리라 불렀던 돌절구. 스튜디오의 모든 기계 소음이 멈춘 정적 속에서 이준의 소리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그는 돌절구에 무언가를 넣고 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학장이 그토록 경멸했던 마늘 냄새의 근원, 바로 마늘과 생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직접 담근 쓰레기 재료로 만든 발효된 고추장과 된장을 꺼냈습니다. 스튜디오에 쿵, 쿵 하는 묵직한 절구 소리와 함께 알싸한 마늘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맷돌을 꺼냈습니다. 쓱, 쓱. 그는 망가진 콩 대신 자신이 쓰레기장에서 말려 보관해 두었던 마른 콩을 맷돌에 넣고 갈기 시작했습니다.
믹서기가 재료를 찢는 소리가 아닌 맷돌이 재료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준의 손 위에 오래전 아궁이 앞에서 땀을 흘리며 맷돌을 돌리던 어머니의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준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먼저 맷돌로 갈아낸 콩을 끓여 잡내를 완벽하게 걸러내고 고소함만 뽑아낸 뽀얀 순두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간 평가에서 불의 정화로 만들었던 황금빛 감칠맛 육수를 부었습니다. 그는 절구에 빻은 마늘과 생강, 그리고 자신이 직접 담근 고추장과 된장을 섞어 진하고 붉은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장이 준 잡내나는 돼지고기를 그 발효된 약 속에 넣어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미치광이, 저 냄새나는 고기에 더 냄새나는 마늘과 장을 들이붓고 있어. 학장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준은 그 양념된 고기를 뜨겁게 달군 불판 위에 올렸습니다. 치익! 엄청난 연기와 함께 학장이 모욕했던 바로 그 마늘 냄새가 스튜디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처음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고기의 잡내가 발효된 장과 마늘을 만나 연기 속에서 정화되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소하고 달콤한 식욕을 자극하는 불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침 삼키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이준은 두 가지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가장 서민적이지만 가장 완벽하게 재료를 다스린 요리. 따뜻한 순두부찌개와 불향이 살아있는 돼지고기 양념구이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먼저 학장과 다니엘의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냄새나는 수비드 고기와 풋내나는 콩 거품에 그들은 뱉어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준의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학장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 다니엘에게 명령했습니다. 다니엘, 내 놈이 가서 저 쓰레기 맛 좀 보고 저게 음식인지 아닌지 똑똑히 말해라. 다니엘은 떨리는 손으로 이준의 순두부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 맛은 그가 성공을 위해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시골 고향집에서 할머니가 맷돌로 갈아 끓여주셨던 바로 그 어머니의 맛, 그 뿌리의 맛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부정해온 모든 것이 이 쓰레기 한 그릇에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학장을 보지 못하고 이준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학장의 완벽한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다국적 심사위원들이 이어서 이준의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날카롭던 프랑스 심사위원장이 돼지고기 한 점을 맛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는 평생 버터와 와인의 나라에서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된장과 고추장, 마늘과 맷돌이 만든 이 한 그릇 앞에서 내가 알던 맛의 기준을 다시 써야겠군요. 이준이 최종 우승자로 호명되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을 모욕했던 학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땀으로 젖은 돌절구와 맷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학장님은 이것을 세균 덩어리라 부르셨습니다. 제 전통을 마늘 냄새 난다며 모욕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깨끗한 과학은 망가진 재료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를 구한 것은 당신이 경멸했던 바로 그 마늘 냄새와 제가 쓰레기장에서 발효시킨 장과 이 무식한 돌멩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료의 상처를 보듬는 어머니의 지혜였고 제 뿌리 그 자체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 스튜디오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관중과 심사위원, 기자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무대. 학장은 자신의 완벽했던 과학의 도구들이 처참하게 식어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으로 엘레나 교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학장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고 텅 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철학이 없었소. 그저 더럽고 비효율적이었을 뿐이지. 나는 평생 그 무능한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워왔소. 그는 이준이 요리했던 지금은 깨끗하게 치워진 조리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의 어머니는 달랐군. 학장은 그 말을 끝으로 자신의 학장 배지를 조리대 위에 내려놓고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사라졌습니다. 그의 과학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하는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반대편 구석에서 이주는 묵묵히 어머니의 맷돌과 절구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레나 교수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네. 이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고맙네. 내 인생을 바꾼 건 버터도 크림도 아닌 콩국 한 그릇이었네. 난 한국의 맛이 언젠가 이 학교를 바꿀 거라고 믿어왔지. 난 그저 증명 과정을 지켜봤을 뿐일세. 이준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내가 자네처럼 오만했던 시절, 길을 잃은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네. 그녀는 나에게 과학이 아니라 철학을 가르쳐 주었지. 엘레나는 이준의 맷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물었네. 왜 기계를 쓰지 않고 이 무거운 돌을 씁니까? 라고. 자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지. 엘레나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기계는 재료를 찢어 발기지요. 콩이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맷돌은 콩이 가진 영혼을 억지로 깨우지 않고 스스로 눈뜰 때까지 노래를 불러주지요. 이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수없이 들려주었던 말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내 스승이었네. 엘레나는 이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의 책이 완성된 것을 그녀도 기뻐하실 걸세. 며칠 뒤 학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커스 학장은 사임했고 엘레나 교수가 임시 학장 대행을 맡았습니다. 학교 1층 중앙 로비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한국식 발효와 맷돌 요리 연구실. 그리고 그 옆 두꺼운 유리 진열장 안에는 학장이 미개한 유물이라 불렀던 이준의 낡은 돌절구와 맷돌이 전시되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금빛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지의 유산이라 불리던 그것이 이 학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이준은 더 이상 쓰레기 집화장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생 대표가 되어 새로 문을 연 그 연구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엘레나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가 쓰레기 더미에서 주웠던 낡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제 그 노트는 학교의 새로운 교과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주는 노트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엘레나가 들려주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을 그곳에 적었습니다. 기계는 콩을 찢지만 맷돌은 콩의 노래를 불러준다. 그는 책을 덮었습니다. 유리관 속 맷돌과 절구가 마치 그 글에 화답하듯 묵직하고 따뜻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장롱 속 이야기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마지막으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